안녕하십니까. 학습이론 이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가로 4번에 생활 속의 고전적 조건 형성과 고전적 조건 형성의 응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고전적 조건 형성을 배웠습니다. 이반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은 바로 이제 자극과 반응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 자극, 즉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 이런 것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반응인데요. 우리가 이제 순서를 좀 잡아보면 조건 자극, 그 다음에 무조건 자극,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조건 자극에 의해서 조건 반응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 반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어떤 응용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서적인 측면에 공포와 불안이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의 내용을 우리가 반응이라 하거든요. 뭐에 의해서, 외부적인 어떤 자극에 의해서 공포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불안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포비아라고 하는 공포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적 신경증이고요. 세 번째는 유쾌한 정서 반응도 고전적 조건화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쾌한 정서 반응, 여기서 반응이란 단어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유쾌한 정서적인 반응도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공포증을 보시죠. 이 공포증은 뭐 여러 대상자가 있어요. 여러 대상자가 있는데 거기는 물에 대한 공포증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공포는 고전적 조건화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경우 물이 조건 자극으로 죽음의 공포가 무조건 자극으로 작용해서 물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물이라고 하는 어떤 자극체가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공포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수영 배우는 것을 좀 꺼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물이 조건 자극이 되는 거고요. 무조건 자극은 뭡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험적 신경증입니다. 이 신경증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뉴로시스라고 하죠. 동물을 이용해서 실험적으로 만들어진 신경증적 행동 이상을 볼 수 있는데 파블로프가 개의 조건 반사 실험을 하면서 처음으로 발견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개에게 원과 타원 구분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타원을 원에 가깝게 만들어 갔고요. 과제가 어느 정도 이상 어려워졌을 때 개는 실수를 하면서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즉 개가 갈등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상 행동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경우 과중한 업무, 내적 갈등에 시달리거나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유의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가 이제 생기면 신경성이야 이런 말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일종의 신경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파블로프가 했던 개의 실험에서 이제 원과 타원을 구분하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개에게 어려운 과제가 주어질 때마다 개가 스트레스를 받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상 행동을 보이더라. 이런 것들이 실험적 신경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 위에서 공포, 신경증 이런 것들은 불쾌한 거잖아요. 반면 유쾌한 정서적 반응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광고의 효과로서 상품을 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무조건 자극과 짝짓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품 광고에서 많이 쓸 수 있죠. 저 광고 정말 괜찮다. 그런 어떤 유쾌한 정보가 광고에서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상품을 이제 판매가 아니라 구매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광고 효과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광고 자체가 외부 자극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쾌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유쾌한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유쾌한 반응도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은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말해요.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면역학습이에요. 자, 면역학습에서 학습된 무기력과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신체의 면역계가 학습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냥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측면에서 이제 면역 반응이 있잖아요. 자율신경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데, 자, 실험을 보면 실험 집단 쥐들에게는 단맛 나는 사카린과 면역 반응을 약화시키는 약물을 연합해서 주었습니다. 약화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통제 집단의 쥐들은 사카린만 받았고요. 즉 단맛 나는 사카린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차후 두 집단 모두 사카린만 제시받았을 때 실험 집단 쥐들은 항체를 더 적게 형성했다라고 했어요. 왜요? 면역 반응을 약화시키는 약물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험 집단의 이 쥐들은 항체를 더 적게 생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습된 연합만으로도 면역계의 억압을 유발해서 병에 취약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사카린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면역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주었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쭉 리피트를 했겠죠. 자, 리피트를 하고 자, 실험 집단에 사카린만 줘봤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뭐예요? 조건 자극이 되는 거잖아요. 조건 자극만 줬을 때 나중에 뭐 하더라? 면역 반응이 떨어져서 항체가 더 적게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면역 학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극과 반응의 관계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고전적 조건 형성의 사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전적 조건 형성의 응용해서 안 보고 첫 번째가 공포나 불안과 연관성 있는 거. 나중에 이제 체계적 둔감화 이것도 나올 거예요. 자, 공포증이라고 하는 거, 신경증이라고 하는 거, 유쾌한 반응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면역학습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자극과 반응의 관계에 실험했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력 따지기 있는데요. 고전적 조건 형성의 내용이 쭉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고전적 조건 형성의 기본 원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전적 조건 형성의 행동요법이 있다. 거기에 보면 1번에 뭐가 나와요? 네, 체계적 둔감법 나오죠. 거기에 별표 쳐주시고요. 이 체계적 둔감법은 고전적 조건 형성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고전적 조건 형성의 기본 원리를 보면 시간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계속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동그라미 치시고요. 조건 자극을 무조건 자극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제시할 때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조건 자극을 컨디션드 스티뮬러스 해서 CS, 그 다음에 UCS,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판스, 반응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보다 앞에 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간의 제시 간격이 너무 길거나 짧으면 조건 형성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입니다. 가정을 가장으로 이제 좀 오탈자네요. 고쳐주시고요. 가장 적당한 시간 간격은 약 0.5초 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사이가 0.5세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내에 이어야 하고 5초 이상 지연되면 조건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짧거나 아니면 동시에 주어지거나 그 다음에 너무 길거나 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강도의 원리입니다. 강도의 원리는 무조건 자극 다음에 제시되는 조건 자극, 종소리나 불빛의 강도는 이 쉽게 지각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게 제공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자극 다음에 제시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쭉 같이 하다가 나중에 CS 다음에 CR이 나오잖아요. 이게 조건 반사인데 이 CS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주어질 때 이 CS가 강도가 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도는 쉽게 지각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강력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 반응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일관성의 원리입니다. 일관성의 원리는 조건 형성을 이루기 위해서 제시되는 조건 자극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조건 자극으로서 종소리를 제시했다면 계속해서 종소리를 들려줘야 되겠죠. 다른 걸 들려주면 이 효과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관된 조건 자극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성의 원리입니다. 조건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조건 자극을 계속적으로 충분히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이 자극에 의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시작.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강도가 세야 되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UCS보다 앞에 오는 시간의 원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에 의한 행동요법이 있습니다. 뭐 행동적인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서심상법 등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3번에 보면 정서심상법이란 게 있죠. 자, 자기가 속한 문화, 환경에서 정상적인 감정, 태도를 학습하지 못한 자에게 재학습시키는 어떤 방법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참고하시고요. 자, 체계적 둔감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완 훈련을 하고 불안위기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둔감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기법, 이게 암기법이에요. 이불계가 바로 체계적 둔감법의 순서입니다. 이것이 잘 나왔죠. 출제가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고요. 사람이란 느긋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할 수 없다는 이 느긋이 무슨 말이냐면 이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완과 불안이 동시에 있을 수 없다. 이게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상호재지 이론이에요. 웰페의 상호재지 이론이에요. 상호재지 이론의 학자는 웰페 또는 울피라고도 합니다. 발음에 따라서 웰페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울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같이 써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원리가 바로 상호재지 이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공포, 긴장, 불안 반응에 유쾌한 감정을 넣어 이완시키는 자율훈련법이다라고 했어요. 동물 공포증 소년에게 동물을 보면서 맛있는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공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게 선결돼야 돼요. 이완이라고 하는 것이 선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을 획득한 다음에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해요. 낮은 강도에서 높은 강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위계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낮은 강도에서 높은 강도로 점차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주장훈련법입니다. 이 주장훈련법은 자기 주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분석에서 공격성의 외향화를 권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외향화의 동그라미요. 자, 외향화는 밖으로 표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장이다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게 하는 훈련인데요. 자기 주장 또는 주장 행동을 쓰는 방법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주장훈련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왜 훈련을 받겠어요? 두려우니까요. 내가 주장하는데 발표하는데 뭐예요? 불안하니까요. 그러한 것들을 훈련을 시켜서 이러한 외부 자극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자기 주장 훈련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체계적 둔감법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정서심상법이 있다. 자신의 긍지, 장래의 꿈, 동일화, 동일시라고도 하고요. 상대방의 실패 등 상상과 이미지를 떠올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상상과 이미지를 떠올려 밑줄 형광펜으로 이게 이제 심상이잖아요. 그래서 정서심상법이라 하는 거예요. 자, 떠올려 현재의 공포를 잊거나 완화시키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가 좀 불안해서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이미지 마인드라고 하잖아요. 이미지 마인드를 통해서 어떤 꿈적인 부분, 비전적인 부분, 어떤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장점, 긍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불안 반응을 점차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서심상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성적 반응법인데 이건 참고하셔도 됩니다. 성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섹슈얼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공포, 긴장,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이 성적 경험은 일종의 유쾌한 경험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러한 성적 경험은 내담자를 유아화의 세계로 순진한 반응이 가능하게 해서 긴장을 해소하거나 내면적인 화해를 맛보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 다 뭐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완을 가져오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쾌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가져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불안함, 이런 공포심,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법들이 이 네 가지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에 의한 행동 기법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하시죠. 이 정도의 정리만 필요합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의 응용.
자, 고전적 조건화에 응용해도 되고요. 자, 고전적 조건 형성의 응용은 공포증이라든지 신경증이라든지 유쾌한 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역학습이라든지 이것과 학습된 무기력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학습된 무기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면역학습까지만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은 원리가 있었잖아요. 그 원리가 시간의 원리가 있었고 강도의 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했었죠. 일관성의 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성의 원리가 있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CS의 강도가 충분히 강력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CS가 일관되게, CS가 지속적으로, CS가 뭔데요? 조건 자극이요. 조건 자극이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기법들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자, 체계적 둔감화가 있다. 체계적 둔감화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장훈련법이 있었다. 자기주장훈련이요. 그 다음에 주장훈련법, 정서심상법, 그 다음에 성적반응법, 이런 것들이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는 기법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 혐오치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혐오치료. 자, 혐오치료는 어떤 혐오적인 자극을 제시해서 자기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혐오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에 보면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연구한 적용한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파블로프, 웰페, 왓슨, 로스바움, 그 다음 밑에 CF에 보면 밀러가 나옵니다. 이 밀러의 내용은 이 고전적 조건 형성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CF 처리했고 이게 이제 오지선다로 나왔던 겁니다. 자, 첫 번째 파블로프 유명하죠. 음식물과 결합하여 종소리에 대한 개의 소화액 분비를 유발했다. 많이 아시는 거죠? 개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웰페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제지 이론 울피라고도 읽는다 했어요. 웰페는 체계적 둔감화 절차를 이용하여 공포증 환자의 불안 증상을 해소했다라고 했어요. 체계적 둔감화에 밑줄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왓슨이 있습니다. 망치 소리를 이용해서 흰쥐에 대한 어린 아동의 조건 공포 반응을 형성했다라고 했어요. 이 아동의 이름이 엘버트입니다. 엘버트라는 아이에게 처음에 이제 아이가 놀고 있는데 망치를 크게 때립니다. 망치 소리를 크게 내요. 그러면 아이가 깜짝 놀리겠죠. 그러면서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아이가. 자, 이런 실험을 한 다음에 자,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가 아이가 이제 거기 흰쥐가 나와요. 흰쥐를 이제 아이가 보고 흰쥐를 만지려고 할 때 그때 망치를 두들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예전에 망치 소리에 자지르게 울었잖아요. 불안했고 공포스러워서요. 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흰쥐를 만지려고 했을 때 망치 소리를 줬을 때 이 망치 소리에 의해서 아이가 불안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망치 소리 없더라도 흰쥐만 줘. 이 망치 소리 없이 흰쥐만 주더라도 흰쥐에 대한 공포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왓슨, 행동주의론의 아버지격인 왓슨의 실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스바움입니다. 로스바움은 우리가 가상현실이란 겠죠. 가상현실. 그냥 진짜 현실이 아니라 가상적인 현실에 어떤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현실 노출 치료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상현실 노출 치료를 사용해서 환자의 고소공포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소공포증 이런 것들을 치료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로스바움까지는 고전적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공포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공포, 불안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공포와 불안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고전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많이 있다. 고전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뭐 로스바움도 그랬고,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화의 웰페도 그랬고, 그 다음에 왓슨도 그랬고, 다 공포 불안 반응을 줄이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밀러가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생체예요. 생체 리듬. 생체 리듬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자신의 생체 리듬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환류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완입니다. 이완. 그래서 이런 바이오 피드백을 이용해서 많은 이완을 하게 되는데,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은 자율적 내장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자율적 내장 반응에 가로 묶어주세요. 자,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서 자율적인 내장 반응을 이끌어냈다라고 했어요. 자율적이라는 단어는 스스로예요. 바이오 피드백 자체가 자기 자신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스스로 하는 것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어요.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말한다. 자기 스스로 어떤 생체 리듬에 대한 지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하는 어떤 자율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완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것은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전적 조건 형성은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수동적인 거예요. 외부 자극에 의한 거니까 수동적인 거고, 이 고전적 조건 형성 말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는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이 녀석은 자율적인 거예요. 자율적인 거고 능동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밀러의 내용이 자율적 반응과 관련되므로 이는 조작적 조건 형성과 관련된다. 제가 써드렸네요. 자, 첫 번째 5개 나온 거 있죠. 학자 5명 쫙 깔린 거. 거기에 별표 치세요. 이런 스타일 문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자를 잘 모르시면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은 출제가 된 겁니다.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은 첫 번째 무조건 자극을 UCS, 여러분 교재에는 US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US로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자극의 강도와 그 다음에 기대 강도. 기대 강도는 이제 어떤 것이 예측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보는 것이 바로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나온 걸로 봐서는, 무조건 자극이 나온 걸로 봐서는 고전적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죠. 고전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자, 1번 봅니다.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은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로버트 레스콜라와 에일 대학의 앨런 와그너가 1972년에 만든 모델입니다.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은 동물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예측하는 것과 끊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기대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 사이에 불일치.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무조건 자극이 되겠죠. 자, 이러한 사이의 불일치로부터 학습하여 이론화되게 하는 고전적 조건 형성의 형광펜 밑줄. 고전적 조건 형성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3번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한 시행의 어떠한 지점에서 각각의 자극들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시행 수준 모델로 하나의 시행 동안 무조건 자극에 대한 예측은 끊어요. 그 시행 동안 조건 자극이 나타난 모든 연합 강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4번 별표.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의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1번 별표, 2번 별표, 3번 별표,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이 있는데 4번, 5번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1, 2, 3, 4, 5 정도 정리를 하시죠. 자, 실제 US가 나왔습니다. US가 바로 뭐다? 무조건 자극, unconditioned stimulus. 그래서 US로 썼습니다. 실제 US의 강도가 피험자의 기대 강도보다 크면 끊어요. US와
짝 지어졌던 모든 CS는 흥분성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흥분성 조건 형성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그림, 뭐랄까요? 조금 기호적인 의미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자, US가 있다. 자, US가 무조건 자극이죠. 무조건 자극인데, 이거하고 이제 기대하고, 이게 무조건 자극, 그 다음에 기대. 무조건 자극의 강도, 여기는 기대 강도다. 이게 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 자극하고 기대 강도 중에서 기대 강도가 클 수가 있죠. 예측하는 것이 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2번이에요. 실제 US의 강도가 피험자의 기대 강도보다 작으면, 그럼 이거잖아요. 작으면 US와 짝지어졌던 모든 CS는 억제성의 동그라미, 억제성 조건 형성을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자, US하고 CS하고 결합이 되잖아요. US와 CS가 먼저 와야 됩니다. CS가 먼저 오고 US가 나중에 오는데, 자, 이러한 CS는 바로 흥분성 조건 형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흥분성 조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의해서 CS에 의해서 CR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흥분성의 조건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것은 이제 억제성의 조건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크면 이게 크다는 거잖아요. 기대 강도보다. 이게 강도가 크면 이 녀석이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CS에서 CR이. 그 다음에 기대 강도가 더 커요. 이거는 좀 약합니다. 예측했던 것보다 약하면 이것은 CS가 바로 이제 억제성 조건화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조건화가 그렇게 많이 조건 형성이 많이 되어서 CR이라는 것이 낮게 나타나는 거고, 이건 CR이라는 것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겠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 기대 강도나 UCS가 똑같다면, 자, 거기 보면 조건 형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조건 형성이 일어나지 않는다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기대 강도와 US의 강도 사이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자, 이 두 가지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해질 수 있겠죠. 자, 4번 조건 형성은 더 강해진다. 거기에 밑줄 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 이온이라면 조건 형성은 더 약해진다. 조건 형성은 더 약해진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간격이 크면 클수록, 강도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조건 형성은 더 강해진다라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더 현저한 CS가 덜 현저한 CS보다 조건 형성을 더 빠르게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 CS 이야기했어요, 지금. CS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더 크잖아요, 지금. 이건 더 작고, 이건 충분성이고, 여기는 억제성이니까. 따라서 더 현저한 CS가 덜 현저한 CS보다 조건 형성을 더 빠르게 하는 것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게 조건 형성이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 형성 더 빠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왜? 이 CS가 강도가 더 크죠. 밑에 것보다는. 자, 그 다음에 둘 또는 그 이상의 CS가 함께 제시될 때 서로 상쇄하는 경향이 있는 흥분성과 억제성 자극에 대한 피험자의 총 기대 강도는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6번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이 정도 알아두십시오.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잠깐 보면 A군의 심리를 설명하는 개념이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감각 사전 조건 형성이 있습니다. 감각 동그라미요. 감각. 이게 이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 불안이 높은 A군은 시험 전 선생님이 시험지가 담긴 황색 봉투를 교탁 위에 툭 내려놓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되게 이제 시험 볼 때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시험 본다. 먼저 말하지도 않고 그냥 봉투 딱 들고 와서 툭 떨어쳤는데 대부분 앞에 있는 애들이 깜짝 놀라는 반응이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뭐죠? 뭐 시험 불안이라고 했으니까 시험 불안에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증상이에요. 이것이 반복되면서 A군에게 있어서 시험 전 황색 봉투와 이것이 내는 툭 하는 소리 있었죠. 툭 내려놓는 소리에 두려움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후 A군은 시험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출석부를 교탁 위에 툭 내려놨어요. 이런 것에 또 깜짝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봉투를 보고 그 다음에 뭐요? 툭 내려놓는 거 뭐요? 들어요.
이런 게 뭐예요? 시각과 감각 아닙니까? 청각이잖아요.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게 다 감각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감각에 의한 조건 형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예요. 힌트 줬어요, 제가. 자, 감각 사전 조건 형성은 사전에 서로 조건화되어 있던 두 자극, 위의 사례로 본다면 뭐죠? 시험지가 담긴 황색 봉투와 툭 내려놓는 소리예요. 이런 거고, 또 하나의 사례는 뭐죠? 네, 출석부하고 출석부를 또 툭 내려놓는 소리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른 자극 조건화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각 사전 조건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전적으로 조건 형성이 된 거죠. 감각 기관을 타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런 것들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감각 사전 조건 형성이라는 게 새롭게 출제되었습니다. 감각 사전 조건 형성의 형광펜 밑줄. 자, 거기 하나만 쓰세요. 사례에다가. 시각과 청각입니다. 이게 이제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감각적인 측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뇌수용기 조건 형성입니다. 뇌수용기 조건 형성은 선택 지문에 있었던 거예요. 답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참고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뇌수용기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안에 심장도 있고 장도 있고 그러죠. 위도 있고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뇌수용기라고 그래요. 이러한 뇌수용기에 의한 조건 형성도 있어요. 거기 보면 뇌수용기 조건 형성이란 인체 내부 기관, 심장, 위장 등이 다양한 내적 신호에 대해 조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싫어하는 상사를 생각할 때마다라고 했어요. 과잉 긴장하는 사람은 이전에 메스껍던 음식은 먹은 생각만 해도 배가 아프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양한 내적 신호의 어떤 조건 형성, 여기에 대해서 조건 형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막 어떤 것만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보지는 않았는데 생각만 해도 막 속이 쓰리고 생각만 해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뇌수용기 조건 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1절 끝났습니다. 자, 제2절 조작적 조건화가 있습니다. 이 조작적 조건화에 대한 내용도 좀 잠깐 할게요, 여러분. 자,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작적 조건 학습 이론에서 스키너가 나옵니다. 이 조작적 조건화의 개념은 조작적 조건화란 고전적 조건화와는 다릅니다. 다르게 끊어요. 유기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실행하게 되는 자발적이면서 능동적인 행동 반응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동과 결과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 결과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행동 반응 거기다가 밑줄 치세요. 행동에 동그라미 치고요. 그런데 이 행동이 뭐라고요? 말씀드렸잖아. 자율적인 거. 자율적이다, 능동적이다 라고 했어요. 자율적이다, 능동적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발적이면서 능동적이란 말이 있어요. 그 자리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작적 조건 형성의 개념 1번 별표 같이 읽어요. 시작. 조작적 행동은 제시되는 자극이 없이 끊어요. 자발적으로 방출되는 행동이다 라고 해요. 자, 제가 그랬잖아요. CS, 그 다음에 CS. 이게 뭐예요? 스티뮬러스라고 하는 자극이 주어지는 것은 고전적 조건 형성인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이 제시되는 자극 없이 자발적으로 방출된다 그랬어요. 자발적의 동그라미. 조작적 행동은 행동이 완성된 후에 일어나는 결과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조건적 행동이다. 또 거기에 동그라미 2개 쳐야 될 게 뭐죠? 행동, 결과죠. 행동, 결과, 동그라미. 조작적 조건 형성은 행동과 그것의 결과의 연합을 통해서 조작 행동을 형성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행동에 동그라미 치고 결과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키너 실험을 한번 보시죠. 유명한 실험이죠. 손다이크의 문제 상자, 퍼즐 박스라고 하는데 문제 상자보다 동물 행동을 관찰하기 쉬운 단순한 실험 장치를 구안했습니다. 이걸 스키너 박스라고 하는데요. 자, 쥐가 레버를 누르면 먹이통에서 먹이알이 나오도록 스키너 상자를 구안했습니다. 자, 비둘기의 경우 부리로 쫄 수 있는 원반을 벽에 설치했습니다. 쥐가 상자 안에서 하는 여러 행동, 그러니까 쥐가 혼자 하는 행동이니까 이게 자발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자발적인 행동 중에 레버 누르기에 대해서만 먹이를 주어서 반응 빈도를 높였습니다. 레버를 눌렀을 때 먹이가 떨어지게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자극을 준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행동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 말하는 거예요. 스키너는 동물의 이러한 반응이 환경에 어떠한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적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강화와 처벌이 있습니다. 강화라고 하는 거 아시죠? 강화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고 처벌이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실 건데요. 특정 반응이 반복해서 나타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 특정 반응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 특정 반응이 뭐겠어요?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자, 어떤 행동에 뒤따르는 사건이 그 행동을 다시 이야기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때마다 일어나는 반응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강화라고 합니다. reinforcement 했고요. punishment라고 하는 처벌은 뭐예요? 특정 반응이 반복되어 나타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감소의 동그라미. 자, 여기서 특정 반응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그걸 줄이려고 벌을 주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어떤 것을 빼앗아 가거나 거기다 써요. 부적 처벌. 원하지 않는 것을 줌으로써 이게 뭐예요? 정적 처벌. 그러니까 제거하는 것은 부적이고 주는 것은 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반응을 약화시키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밑에 각주에 보면 스키너 실험에 각주가 붙었는데 우리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무엇을 하기 위한 도구적인 것이며 환경을 조작하는 수의적인 것이다. 수의적에다 쓰세요. 각주 수의적에다가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이란 뜻과 같고요. 또한 그러한 행동에서 빚어지는 결과, 결말, 상태에 따라 영향받고 통제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번, 4번, 5번 쭉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중간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이 붙어 있네요. 여러분 이 기출문제 확인학습 밑에 3, 4, 5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확인학습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를 일으키는 자극이 강화인이라고 하고요. 처벌을 일으키는 자극을 처벌인이라고 합니다. 강화인자, 처벌인자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강화의 종류가 있습니다.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처벌의 종류, 정적 처벌, 부적 처벌이 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적이 있고 정적은 주는 것이다 라고 하고요. 부적,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부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정적 강화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적 강화가 있다. 두 가지 구분해야 되겠죠. 정적 처벌이 있고 부적 처벌이 있다. 이것도 두 가지 구분해야 되겠죠. 되게 이제 이 부적이 좀 출제가 많이 됩니다. 부적이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부적의 별표 치면 됩니다. 자, 이거는 강화니까 바람직한 행동을 긍정적 행동이라 할게요. 긍정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긍정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처벌이니까 자,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부정적 행동이라 할게요. 자,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정적은 준다라고 했죠. 여러분 긍정적 행동 증가시키려면 좋은 거 줘야죠. 그렇습니다. 강화물 준다. 자, 그 다음에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를 제거해야 될까요? 안 좋아하는 거. 혐오물이라고 하죠. 혐오물을 제거해주면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겠죠. 자, 아이가 심부름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 심부름 잘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주는 개인 과제물이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그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거 면제시켜 줬습니다. 그럼 아이가 심부름을 잘하겠죠.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정적 처벌입니다. 뭐예요? 네, 혐오물을 줘야 되겠죠. 혐오물을 줘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감소되겠죠. 상습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가. 그럼 해초리를 들어야죠. 자, 그 다음에 부적 처벌은요?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걸 제거해야죠. 용돈 없어 이런 거. 따라서 강화물 제거합니다. 강화물 제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자, 보시면 정적이니까 준다예요. 부적이니까 제거한다예요. 정적이니까 준다예요. 부적이니까 제거한다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강화물을 혐오물을 이것들을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보겠습니다. 정적 강화. 반응 후에 유쾌하거나 바람직한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라고 했어요. 아이가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 영역을 더 넓히기 위해서 긍정적인 강화물인 정적 강화물 또는 뭐 강화물 해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준다.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든지 컴퓨터 할 수 있는 시간 늘려주는 경우 그러면 열심히 방청소 영역을 넓히겠죠.
그 다음에 부쩍 강합니다. 행동에 뒤따른 혐오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행동의 반응의 빈도가 증가되는 건데요. 시끄러울 때 창문을 닫으면 소음이 멈춘다라고 했어요. 이 그 창문을 닫으면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제거되는 제거되는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끄러울 때. 자, 그 다음에 전기 충격을 받은 제가 레버를 누르면 충격이 멈추는 경우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혐오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거기에 밑줄 쫙 그어요. 혐오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벌의 종류입니다. 정적 처벌, 반응 후에 혐오적 자극을 제시한다. 동생을 때리면 회초리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적 처벌, 반응 후에 매력적인 자극이 제거되는 겁니다. 강화물을 제거하는다라고 하면 돼요. 동성을 때리면 용돈을 주지 않거나 컴퓨터 게임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안전벨트 매는 거 어떻게 돼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시끄러울 때 창문을 닫으면 소음이 멈춘다.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안전벨트 안 매면 소음이 나타나잖아요. 안전벨트 안 매면 소음이 심하게 나요. 안전벨트 매게 하는 거죠.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는 하나의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적 강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혐오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소음 제거. 이렇게 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출제 포인트니까 말씀을 살짝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 확인해서부터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